안녕하세요. 지금 두 번째로 왔죠. 오늘 10시쯤이어서 지금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있어요. 집안일을 하는데도 정말 빨리 가고, 저는 아기 같은 저에게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14살난 귀여운 강아지인데 그 아이를 좀 아파요. 그래서 많이 돌봐주고 있어요. 신경 써서. 그래서 여기저기 돌봐주고 신경 쓰느라 하루가 금방 가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가서 정말 아껴 쓰고 싶은데도 저 같은 집순이도 할 것은 다 한답니다. 나갈 때도 있고요. 꼭 해야 할 일은 꼭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굳이 할까 말까 이렇게 안 할 것들은 내려놓는 편이에요. 아껴야 잘 살죠. 그럼요, 그 다음에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지금 읽을 때 들으셨을 분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통쾌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글을 읽어 드릴게요. 인생에서 숫자를 지울 것. 인터넷에 떠돌았던 나라별 중산층이 기준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은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이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의 의원이 대체할 것. 영국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뽕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를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프랑스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나라 연봉정보 사이트 직장인 대상 설문입니다.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급여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는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영국,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은 그건 바로 숫자다. 한 번은 인터넷 쇼핑을 하다 나의 결혼 가능 점수를 알려준다는 배너 광고를 본 적이 있다. 사주 사이트인가 했는데 그건 결혼정보회사 사이트였다. 나이, 키, 몸무게, 자산, 액수, 연봉 등 수많은 숫자를 입력하고 나면 소고기처럼 등급을 매겨 나의 결혼 가능 점수도 알려준다는 거였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알파고가 아닐까 싶었다. 우리는 무엇이든 숫자로 책정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나 자신이 값어치를 매기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세워진 숫자의 삶 속에서 개인은 이력서에 쓸 숫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제비 평수로 관계 금을 긋고 파업이나 집회가 있으면 어떤 가치 충돌인지가 아니라 얼마의 돈을 손해보고 있는지를 헤드라인으로 읽는다. 그야말로 가치는 잊은 채 서로의 값어치만 묻는 숫자의 삶이다. 그런데 숫자라는 건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낮은 값어치가 매겨질까 안절부절 못하고 자신의 위치와 서열을 끊임없이 확인한다. 그렇다면 삶의 모든 것을 숫자로 측정할 수 있을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집이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숫자를 지은 당신은 누구인가요?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것. SNS를 통해 친해진 정미 씨는 내 전작을 읽은 독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사람이다. 그런 그녀에게 사랑꾼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와의 일화를 SNS에 기록했고 나는 그들이 죽은 연애 세포를 살려내는 사랑스러운 커플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작작 좀 하라는 댓글을 남겼다. 다른 사람들 불행한 건 생각 안 하냐고요. 물론 SNS에는 지나치게 과식적인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증한 건데 그녀는 결코 그런 타입이 아니었고 자신이 느꼈던 소소한 행복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 댓글을 본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잘못은 어디까지나 그 댓글을 남긴 사람이 자신이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데 있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의도를 오독하고 나에 대한 왜곡하여 비난하는 이들을 만난다. 인터넷 뉴스에 베베 꼬인 악플을 남기던 사람들이 SNS로 일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기 좋아하는 그들에 대한 대처법을 조언하건대 누군가 당신에 대해 비난이 포함된 판단을 내린다면 당신이 알아야 할 점은 첫째, 그건 한 개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일 뿐 그 사람이 솔로몬이나 프로이트는 아니라는 것. 둘째, 그것이 당신을 향한 비난이라면 해야 할 일은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비난이 진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그 비난이 진실이라면 안 좋은 점을 고치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저 상대 내면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거짓이라면 그냥 걔가 지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 셋째, 만약 걔가 계속 짖으면 가만히 듣고 있지 말고 마땅히 그 책임을 물으시라. 죄명은 명예훼손, 죄, 아니 소음공해, 사용법, 함부로 떠드는 사람에게 홈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시오. 주석, 너한테도 말도 아깝다. 반사. 가슴 웃음이 나오네요. 사용법이 나왔네요. 함부로 떠드는 사람에게 홈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세요. 이걸 보여줄게요, 여러분. 반사. 함부로 떠드는 사람에게 홈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시오. 주석, 너한테는 말도 아깝다. 와, 통쾌하지 않나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말도 아깝다. 여러분도 한번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말로 해보세요. 모욕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인터넷에 맞춤법이 틀린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그 아래 극혐이라는 댓글이 잔뜩 달렸다. 극혐이라는 건 극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 게 왜 극도로 혐오스러운 일인지 이해되지 않았다. 맞춤법을 틀리는 것으로 세종대왕을 모욕하겠다는 저희를 읽을 수도 없고 모른다고 해도 그게 혐오의 범위에 들어갈 정도로 잘못한 걸까? 극혐, 개저씨, 기레기, 설명충, 급식충, 유족충, 맘충, 보스라치, 한남충 등 수많은 모욕과 혐오를 담은 단어들이 일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쉽게 혐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혐오주의 원인은 주로 중산층 붕괴로 이야기된다. 지혜 불안을 느끼는 이들이 누군가를 내몰아 자신이 사회, 경제적 지위를 되찾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 그렇게만 해석하기엔 그 대상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다. 나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김치녀로 묶이고 결혼해서 전업주부를 하면 취집중, 아기를 낳으면 맘충, 설명하려 들면 설명충, 진지하면 진지충이 된다.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살기 참 어렵다. 이러한 일상적 혐오에 대해 묘멸감의 저자 김찬호 교수는 웬만큼 잘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타인에 대한 모멸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희미해진 자신이 존재감을 느끼고 열패감을 보상받기 위해 얄팍한 우월감을 맛보기 위해 타인을 모멸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찌질한가. 열패감에 젖은 이들은 혐오로 맺어진 단단한 유대 속에서 서로의 찌질함을 감추고 실제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해도 원하는 정보만을 소비하며 대상에 대한 뒤틀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리고 그 혐오의 모멸감을 느낀 이들은 다시 혐오를 복제해 간다. 그 결과 인터넷에선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에 대한
끝없는 경쟁이 펼쳐진다. 그런데 이 혐오 경쟁 끝에 나와 다른 모든 이들은 혐오스럽다 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땐 속이 후련할까? 혐오스러운 인간들이 도대체 널려있다는 불신과 삐끗하면 나 역시 비웃음과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긴장 속에서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조금 더 날카로워질 뿐. 단언컨대 서로에게 가해자가 되는 세상에선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다. 남을 모욕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이들은 루저라 부른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에게 안겨있던 아기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기 엄마는 당황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그러면 안 된다며 아기를 달랬고 연신 눈치를 보았다. 나는 그녀에게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나의 괜찮아요는 나는 당신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아요 라는 의미였다.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스스로에게 변명하지 않을 것. 젊은 시절 운동권에 있었다는 어느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운동권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했다. 그런 그는 자본주의를 혐오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구조에선 일할 수 없다고 말하며 언제부터인가 일자리를 구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만을 넘긴 나이까지도 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모든 생활비는 청소 일을 하는 어머니 몫이 되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논리는 허점투성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착취당하는 사회적 구조를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어머니를 착취하고 있으니 말이다. 주변 사람들은 일란 시도조차 하지 않은 이 그를 이해할 수 없어 했고 그의 어머니를 불쌍하게 여겼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이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짐작하건대 당시 명문대를 났던 그는 스스로에 대한 기대도 이상도 높았을 거다. 하지만 운동권이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존재가 부정당하는 현실에서 얼마나 많은 무기력과 좌절감을 느껴야 했을까. 거기다 경제적 독립에 실패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수치심이 되었을 것이고 그가 품었던 자의상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졌을 테다. 자신에 대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감정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감정을 숨기고자 냉소를 무장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며 변명돼서 자신을 보호한다. 그런데 문제는 변명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변명에는 사실 그 자신도 속지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 아닌 척해도 무력감과 수치심은 여전히 내면에 처리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것이다. 소설가 김현경은 사람 풍경에서 사랑이 반대말의 증오나 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듯 생이 반대말은 죽음이나 퇴행이 아니라 방어의식이라 이야기했다. 방어의식은 사람을 영원히 자기 삶 바깥에서 서성이게 한다. 그 역시 오랫동안 삶이 바깥에서 서성이며 맴돌았다. 자신을 초라하게 하는 현실과 마주하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감당할 바에는 차라리 동네의 고상한 레지스탕스가 되는 편이 나을 거라 여길 수도 있고 부조리한 세상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 과거에 묶여 인생 전체를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자책과 원망을 소거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투명하게 재평가해야 한다. 대학 시절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있었던 자신의 노력에 자부심을 느껴 하고 좌절된 욕구는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한심하고 부끄러워할 건 좋은 직장이 다니지 못하거나 성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습을 아닐지라도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걸 견뎌야 할지라도 변명을 덜어낸 진짜 자기 자신과 마주하자. 그리고 그 마주본 끝에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 그 끝에 어머니가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가 있었네요. 갑자기 대학을 4년 열심히 나와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왔는데 그 초라함 속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일을 하세요. 일을 해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면서 큰 소리를 쳐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큰 소리 치면은 진짜 큰일 나요. 난 너무 한심해. 아니야. 난 다 남 탓이야. 공격 방향. 인사이드. 공격 방향. 아웃사이드.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이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내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산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든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과의 차별과 편견을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선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라며 서로 속삭거리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게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친구가 갑자기 카톡으로 넌 항상 열심히 사는 것 같아. 늘 자극받는다 라고 보내왔다. 난 그냥 엎드려서 쇼핑몰 배송 조회를 하고 있었는데 상처의 원근법. 가장 가까운 곳은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내 상처가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커. 내 상처가 제일 커. 상처의 원근법이네요.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인다. 가까운 건 커 보이고. 보통의 존재로 충분히 행복할 것. 어린 시절 차를 타면 언제나 해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저던데. 그리고 언젠간 세일러문 정도의 마법소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생각을 계속한다면 증증이 가대망상 판정을 받기 딱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나이를 먹으면 아기 무리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어딘가 특별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이 나는 평범한 어른으로 자라났다. 화려한 삶도 아니며 무한히 자유를 누리지도 않는다. 여전히 소고기는 마음껏 사먹기 어렵고 좁은 생활 반경 속에서 멋없는 생활은 일상은 반복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평범한 어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지점. 어린 시절 내가 품었던 이상을 떠나보내는 지점. 어른이 사춘기는 그 지점에서 오는 게 아닐까? 물론 그 순간이 슬프고 씁쓸하긴 하다. 하지만 어린 시절의 환상과 기대감에서 벗어나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존재로서 자신이 삶을 꾸리는 것. 어른이 숙제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앞으로 세일러문이 돼서 지구를 구할 일도 소르몬 대학의 교수가 될 일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나의 동창들이 내 소식을 듣고 배가 아파 복통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이 가문의 영광이라며 나를 우러러보는 일도 아니다. 대신 내게 쓰고 싶은 글이 있고 조금 더 잘해보고 싶은 그림과 디자인 일이 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고 수영을 배워서 바다에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싶고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싶다. 내 삶에는 많은 제약이 있고 보장된 것은 없지만 특별하지 않은 보통의 삶에도 허락된 많은 것들이 있다. 어른이 사춘기는 자신의 평범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이 삶을 채울 수 있을 때 종결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순간 진짜 어른이 될 것이다. 살리에리 콤플렉스의 진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보다 행복했다는 증거는 없다. 나를 평가할 자격을 주지 않을 것. 예전에 친구가 소개팅을 했던 남자는 친구에게 좋아하는 운동이 있냐고 물으며 골프나 스마 같은 건 안 좋아하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건 사실 취미가 아닌 상대의 경제력을 가늠하기 위한 질문. 남자든 여자든 이성이 경제력을 보는 게 나쁜 건 아니다. 나 역시 분명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과 쉴 새 없이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사람이 모든 걸 숫자로 환원시키는 건 좀 다른 문제다. 사는 집을 확인하고 연락이 없었다는 사람, 부모님 직업을 확인하는 것에 내 모든 대화를 쏘는 사람, 그런 상대들 앞에서 누군가는 답안지를 제출한 아이처럼 상대가 나에 대해 내를 평가에 대해 불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리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
내 경우로 말하자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숫자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기쁨이 너무 단촐한 것 같아서 전혀 섹시하지 않다. 한마디로 내 취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겐 내가 자격 미달이겠지만 그 사람도 내겐 자격 미달인 거다. 내게 필요한 건 나와 닮은 단 한 사람일 뿐이지 그들이 아니며 그들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 나를 숫자로 평가한다면 놀고 있네. 니들은 어차피 다 탈락이야 이것들아. 안물안궁. 안물안궁 혹시 아세요? 말해줄까요 말까요?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말을 해드릴게요. 말씀을. 안물안궁이란 건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라는 말이에요. 안물안궁. 주눅들만큼 겸손하지 말 것. 책을 내고 난 후 종종 친구들 나를 김작가라 불렀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하는 말일 뿐 나는 나를 작가라 여기지를 못했다. 작가의 사전적 의미는 글이나 그림 등이 창작자일 뿐임에도 작가의 자격 앞에서 늘 민망하고 어색했다. 그러나 어느 여행자의 일화를 듣게 되었다. 여행자는 유럽 어느 술집에서 한 바텐더를 만났는데 바텐더는 여행자에게 자신을 시인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그 말에 여행자가 당신 이름으로 나온 시집이 있나요? 라고 물었고 바텐더는 아니요. 시집을 낸 적은 없지만 시를 쓰기 때문에 시인이죠. 라고 답했다. 왜 나는 몇 권의 책을 내고도 작가라 불리는 것을 어색해하고 다른 누군가는 시집 한 권 없이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시인이라 부를 수 있었을까? 개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건 문화의 차이가 크다. 그 차이는 공교육에서도 보여진다. 개인이 개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서양에서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가르친다. 실례로 생각의 지도의 저자 리처드 리스벳이 밝히길 그의 고향에서는 교육의 목표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해 논쟁까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입장에서 별게 다 논쟁거리다 싶기도 하겠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큼 개인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을 교육이 중요한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 사회는 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관계지향적 사회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을 배우며 관계 맺는 법을 가장 먼저 익힌다. 사실 따로 가르칠 것도 없다. 요약하자면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누가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이야기. 우리는 자신을 특별하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감정을 존중하도록 교육받기보다는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을 받았다. 영어에는 대응할 단어조차 없는 눈치가 한국인은 유난히 발달한 것도 서양인이 보기엔 자기 비하에 가까운 겸손도 이러한 문화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오랜 수련의 결과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위하여 주제 파악 못하고 꼴값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고도의 눈치와 겸손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자신이 자격 앞에서 머뭇거린다. 물론 겸손도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도 미덕이다. 그러나 그 가치는 타인의 눈치를 보며 주눅드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존중에 있을 뿐이고 타인의 감정을 염려하느라 정작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그 무엇도 미덕이 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지칠 만큼 눈치를 볼 필요도 주눅들 만큼 겸손할 필요도 없다. 당신이 가장 존중해야 할 사람은 언제나 당신 자신이다. 약간의 근자감과 어느 정도의 개시양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너 정말 이 사람 마음에 들어요. 이 작가님. 너무 마음에 들죠? 어떡하죠? 어느 정도의 개시양 마이웨이 정신이 필요하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스트레스가 푹. 그럼 다음을 기대해 주세요. 개봉박두.